싱킹 브리지 타임즈 2024년 12월 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중국은 증가하는 일방주의에 맞서기 위해 더 개방해야 한다고 총리는 말한다. KC 홀 로이터 보도 내용입니다. 중국은 증가하는 일방주의를 맞서기 위해 반드시 더 개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달리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은 자유무역지대를 업그레이드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투자 협정을 모색할 것이라고 리창 중국 총리가 화요일에 말하며 개방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일방주의에 맞서기 위해 필수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또한 재정 및 통화 도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수준에는. 중국의 수입은 올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인 중국이 내수 약세와 오랜 부동산 시장 위기로 인해 강력한 디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하면서 급격히 둔화되었다. 미국 및 유럽과의 무역 마찰도 확대되었다. 이런 게 이제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대립 관계로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 대립 관계를 만드는 것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이게 개발된 건데요. 지금 리짱 총리가 한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면은 필요 조건이라는 논리입니다.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중앙 통제 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해야 한다. 또한이 아니고, 그리고 중앙통제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자유무역주의를 실현시켜야 한다. 왜냐하면이라고 이유를 좀 만들어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구두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약간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자유민주 국가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 자유민주 국가 체제를 위하여는 반드시 보호무역주의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 좀 틀리죠. 왜 이렇게 느껴지냐 그러면은 현재 자유무역주의 대 보호무역주의가 대립되는 사항인 모순화된 세계에 있다.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역방향은 자유민주 국가 체제가 그동안의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해 왔던 거죠. 이게 이렇게 돼야 맞는 얘기인데 중앙통제국가 체제는 보호무역주의를 했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옛날 구소련 체제라든지 중국의 중해장막, 철해장막 이게 대표적으로 중앙통제국가가 보호무역주의를 했던 거죠. 이것이 정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세계는 이게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자유민주국가 체제가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고 미국이 그렇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자유무역주의로 해야 자기네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리창은 결코 비커우즈를 드러낼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시의 중국이 세계 패권을 갖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말을 안 한다 해도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중국 해체 작업, 중국 죽이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에서 친중 정치인들은 바로 시진핑을 두목으로 모시고 싶은 부류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현재로서는 중국이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의 초저가 제품, 거부국가 속속, 비장의 카드 없는 중국 경제로 들리기 시작한 붕괴의 발소리라는 제목으로 마카베 아키오라고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성장의 엔진이었던 게 중국은 부동산 투자였다. 무역흑자가 되면서 수많은 그 달러가 들어온 것을 그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한 것이 부동산 투자 쪽으로 그 경제 성장의 이 축을 만들었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95년 이후 중국의 국내 총 저축률은 40% 수준을 유지했고 이 중 그 40%중 70%는 부동산으로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 결과 시멘트와 철강의 생산은 늘고 고용도 증가했다. 주택에 대한 수요자 외에도 투자 목적에 투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주택 취득도 늘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도 높아졌다. 이 넘치는 돈으로 인한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도 그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서울 집값을 올리는데도 아마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그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캐나다 이런 데도 그 많이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을 올렸죠. 부동산 투자는 고속 성장의 엔진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대규모 부동산 버블이 발생했다. 결국 요거는 그 미국의 그 무역 통제도 겸해서 발생을 했는데 공급이 그 수요를 또 넘어버린 거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공급 과잉, 생산 과잉. 그 거품을 거의 제동을 걸기 위해 2020년 8월의 융자 규제를 발표했었답니다. 흥이 나지 않는 개인 소비. 지금 개인 소비가 지금 중국이 줄어들고 있고요. 외수의 수용이 어려워졌답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 후 중국 정부는 산업보조금이나 토지의 저가격 공여 등을 실시해 국유 국영기업 등의 투자 생산성을 늘리려고 했다. 투자 생산을 늘리려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이 관세율 인상을 했고 9월에 EV는 100%, 태양광 패널은 50%, 철강, 알루미늄, EV 배터리, 주요 광물 등의 25% 등의 추가 관세를 매겼다. 2022년 미국은 중국산 반도체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유럽위원회도 EV 등 분야에서 대중 관세를 인상했고 신흥국에서도 중국의 덤핑 수출에 대한 비판은 증가 추세다. 이미 여러 번 다뤘지만은 옐런 그 재무부 장관이 중국까지 찾아가서 과잉 생산하면은 문제가 많을 거예요. 좀 생산량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싼 물건을 그 서구 쪽에 밀어대면은 실질적으로는 그 서구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산업이 그러시면 당신네들이 공격을 하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을 어느 정도 좀 맞춰야 된다. 이거를 요구했던 거로 그렇게 됐었죠. 앞으로 중국이 값싼 재화의 과잉 생산 능력을 늘려 외수를 끌어들이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들은 여러 번 이 마카베 아키오라는 타마대 특별초빙 교수라는 그 사람이 여러 번 기사를 해서 이걸 좀 많이 우려먹고 있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기사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또 새롭게 인식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을 중국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라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러니 이 자유무역주의를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미국 보고서 왜 너희들이 먼저 세계화,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너희들 왜 그러니? 진짜 우리도 죽겠다. 너희들 때문에 이 등소평 시절 때 문호 개방을 해가지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어? 했는데 지금에 와서 너희들이 우리를 배신 때리는 거 아니냐. 거꾸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 정치나 세계 패권이라는 의미에서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아, 그게 세상인 것 같고요. 이런 뉴스 보도 내용에 댓글이 달리는데 이런 거 봐서는 일본의 그 댓글 수준은 우리보다는 상당히 선진국 수준이라고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보면은 사람은 언제 간첩법으로 구속돼 수감될지 모른다. 한국이 이번에 당했죠. 게다가 구속 사유도 불명치 않고 다들 중국 내 시장이 크니까 진출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중국이 14억 인구라고 이론만 벌어도 14억 번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 20년 전에 너도 나도 중국에 투자를 했죠. 공장도 짓고 중소기업도 많이 넘어갔고 언제 반일 행동으로 불매운동을 당할지 모르는 데다 관리들이 뿌리 뽑기에 돈이 많이 들어 힘든 나라들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는 돈이 뇌물 같은 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로 들립니다. 이런 거고요. 댓글 2에 보면은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자기네들 일본 제품이 옛날에도 좀 미국에 싸게 들어간 게 있는데 싸겠지 나쁘겠지라고 자기네들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반성해 고품질로 싼 제품을 세계에 내보냄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거 아니냐. 어, 미국이 막으려 그래도 미국 제품보다 더 질이 좋으니까 일본이 고도 성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중국 입장은 일본 거를 보고서라도 지금 중국은 고품질 경제로 간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도 있죠. 이런 표현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까 리창의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좀 더 확대해서 연장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자나 전문가가 뭐뭐뭐 해야 한다라는 서술을 하려면은 필요적인 논리로 풀어서 써줘야 한다고 요구하고자 한다. 왜냐하면은 구독자들이 이들에게 설득력 있게 좀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이라는 얘기들을 잘 안 써요. 어저께 대통령실과 국민의 요구 사이에 접점을 찾고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당 대표의 리더십임을 대표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기자가 이게 말아야 한다라고 그래야 한다 하는 것들은 이제 꼭 지도한다든지 그렇게 그런 입장일 때 쓰는 말인데 우리나라 어떤 글들을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많죠. 근데 왜냐하면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한동훈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이분법으로 갈등 해소도로 그려보면은 필요 조건으로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람직한 리더십을 위하여는 국민의 요구 시각을 인식을 해야 한다. 국민의 요구 시각을 인식하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대통령이 이번에 사과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리더십을 위하여는 반드시 공식적인 통치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게 뭐 안 어울릴 수도 있겠어요. 이게 뭐 아주 명확한 수준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저도 작성해 놓고 저도 좀 변명이라면 변명을 하는 거죠. 정치권에 대해서 그렇게 또 뭐 연구해 본 적도 없지만 그걸 자꾸 이해를 해 보려고 하는 거죠. 공식적인 통치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BD의 왜냐하면을 보면은 국민 시각을 위하여는 반드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왜냐하면 생각을 좀 해보자 이거예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그 소리를 또 충족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C와 C, D 프라임 공식적인 통치권을 보호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 일비 그냥 사사건건 눈치 보고는 대통령이 뭔 대통령이냐 이거를 좀 고급 정치 용어로 쓸 수도 있겠죠. 군수 통수권이라는 것도 있고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어쨌든 접점을 찾으라고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접점을 찾아야 되는 게 리더십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정치 문외한인 나는 기자가 말하는 접점 찾기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준은 못 되지만은 언뜻 느껴보면은 어저께 이걸 여쪽으로 A가 긍정적인 거라면은 이 A 반대편 A 프라임은 공동의적 이슈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예를 들어서 기업의 예를 들어서 생산과 영업이 서로 권력투쟁, 자기 헤게모니를 찾겠다고 권력투쟁을 하는 기업이 있다면은 이거를 둘이 싸우는 게 어떤 경우에는 이 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할 때도 있다고 경영주가 한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지금 내부에서 싸울 때냐 공동의 적이 지금 누군데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경쟁업체를 타도한다든지 이런 목표를 세울 수가 있을 거예요. 국가적 모순이든 정치적 모순이든 대립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결국 전쟁과 권력투쟁으로 해결해왔던 것이 인간 세계였지 않았느냐. 인간의 역사라는 게 이렇게 되고 전쟁이 없던 평화로운 시대는 사실상 인간의 세계는 그렇게 평화 시대가 오래간 적은 없지 않느냐. 이런 게 이제 우리 인간의 역사 아니겠느냐. 인간의 역사가 그렇다면 인간 종이라는 게 원래 또 그렇게 태어난 거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맹수류들로 해서 곰이라는 거거든 호랑이든 자기 영역을 위해서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영역 안에서 권력을 잘 잡으려면은 한 놈은 저기 다른 데로 쫓겨갈 수밖에 없는 거죠. 늑대도 역시 무리라고 하지만은 한 무리가 그 영역을 차지하면은 다른 늑대들은 벗어나야죠. 그래서 벗어나가지고 유럽의 알프스 늑대는 여러 나라의 산맥을 경유해서 다른 지역을 찾아가는 그런 영화도 있듯이 인간도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옛날에는 떠나갈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가라는 개념이 생겨가지고 국경 장벽이 있어가지고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안에서
결국은 서로 죽이고 죽이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평화공전이나 이런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좀 말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걸 뭐 하나의 수필이 되면 수필이 될까? 이분법 좌우대립 의도가 지배를 위한 음모론이라고. 이분법 음모론은 아마도 진보나 보수나 들고 나오는 것으로 서로 지지하는 층에게 어그로를 끄는 논리일 것 같다. 그 목적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분열된 나라의 국민들은 통치하기에 오히려 쉽다는 것을 국민들이 깨우쳐야 한다. 미국의 현재는 극단적인 대립 정치를 연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물며 건국부터 이분법으로 분단된 한반도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데올로기로요. 오효 무역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미국이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좌우가 모두 동일한 스탠스를 취한다. 정도의 차이일지는 모르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내부에서는 미국 국내에서는 좌우가 치고받고 하지만은 이거가 미국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공동의 적을 만들었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어디냐? 그러니까 중국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네들도 살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왜 갑자기 우리를 그렇게 보호무역으로 치니? 이런 억하심정도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일본도 사실은 프라자 합의에 의해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시작할 때도 아마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중앙 집권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통제국가인 중국 CCP는 오히려 자유무역을 외치고 있는 모순된 사회의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동양 철학은 처음부터 음양론을 인식하고 있다. 아주 간단한 예로 포유동물의 음양이 자연이란 것이다. 인간도 남녀가 있는 거죠. 그게 음양의 이치인 거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서구의 정치 철학은 전국에는 PC주의를 말하고 있다. 음양을 인정하지 않겠다면 그럼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래서 동성 결혼도 나옵니다. 레즈비언과 게이도 심심치 않습니다. 그게 선진화된 나라냐고 저는 서구의 PC주의 문화로 발전된 정치 철학에 대해서 아주 수준 낮은 자연적인 인간이 아니기를 스스로들 선언하는 거 아닌가. 저질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음양론을 인정하듯이 이분법적 대립이 극명하게 드러날 때 오히려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좌우가 대립되었을 때 공생 및 공존이란 그런 것을 음양론이기에 합리적을 해결책을 인간은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멸종이 될지도 모른다. 서로 죽이는 전쟁과 투쟁이 불가피한 역사가 돼왔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생 및 공존을 위한 해결책을 찾는 그 노력들이 해야 되지만은 그게 인간의 본성적으로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한쪽은 나중에 죽어야 된다는 거가 해결책인 것 같이 현재로서는 정리가 되네요. 한미 원전 수출 계약 체코 수주 족쇄 불듯 서민우 우영탁 서울경제입니다. 정부 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 MOU를 맺었다는 거고 웨스팅하우스 걸림돌 해소가 기대된다. 현재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한국 수력 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법적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양국 정부가 이번에 이런
합의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 1일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에 가서명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원전 처음 생길 때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들어온 건 맞는데 그게 이제 요즘에 모델을 조금 바꿔서 그 K 원전이라고 얘기했지만 웨스팅하우스에서는 원천 기술은 우리 건데 너희들 그거 우리 계약했을 때 그 팔면 안 된다 이런 계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체코 드코바니 원자력 전경이랍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그 MOU를 한미 간 MOU를 이제 메웠다면 원전 수출 협약을 그러면은 미국도 같이 돈을 벌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이은 거를 보면은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대형 원전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답니다. 박지훈 기자 조선비즈. 불가리아 원자력공사 KNPP NB 코즐로듀 NPP 뭐 뉴빌드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 설계 계약 ESC 엔지니어링 서비스 컨트랙트 요거를 계약 체결했다고 5일 밝혔고 이 현대건설이 이거를 추진하는데 웨스팅하우스와 컨소시엄을 맺는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 너희들 독자적으로 하면 안 돼. 미국도 좀 떡고물을 먹어야지. 이런 거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 설계에 착수하고 2단계는 설계 조달 시공 EPC, 설계, 엔지니어링 조달, 프로큐어먼트, 시공, 컨스트럭션 이렇게 EPC의 약자인 것 같습니다. 2035년에 준공 예정이다. 그러면은 한 10년 장기 계약 아니에요? 뭐 쭉 해서 여러 가지 그 파급적인 경제 효과가 쭉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을 팔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원전을 다시 돌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너희들도 안 하면서 왜 그걸 우리한테 팔라고 그러냐? 그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가는 것을 견학하게 해주고 이만큼 안전하다는 걸 보여줘야 우리가 계약을 하지.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불가리아까지 우리가 또 그 원전 진출하네요. 현대건설. 이번에 건설하는 7, 8호기에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노형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K 원전 이런 거 말고 이게 약간 변형이 되든 어쨌든 웨스팅하우스 그거의 이 모델을 적용했을 때 뭔가 이 비용을 우리가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렇게 합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BOP라는 용어도 처음 듣는데 밸런스 오브 플랜트 이거가 이 원자력 발전소만 짓는 게 아니고 발전소를 짓기 위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원자력 발전소의 모든 지원 구성 요소 및 보조 시스템, 인프라 시설까지 현대건설이 다 담당하니까 경제적인 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네요. 갈등 관계인 중궁극 펀드도 비중 들렸네. 큰 손들 앞다퉈 아메리카 퍼스트. 전준범 기자 조선비즈입니다. 중국의 펀드도 미국의 이 투자를 한다. 왜 그러냐? 지금 이슈가 인공지능 AI 미래의 혁신 산업의 주도권 이런 거에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미국과 제재 공방을 벌이며 기싸움 중인 중국의 국부펀드조차도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포트폴리오 내 미국 주식 비중을 60% 지난해 말 기준까지 확대했다. 제재 난타전 뒤에서 바이 아메리카. 죄송합니다.
날씨가 추워졌니 이제. 개도국처럼 잠재 성장률 올라가는 미국. 미국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나홀로 미국. 왜 미국만 잘 나가고 있는가?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나홀로 지배는 코로나19 이후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미국만 나홀로 성장하고 전 세계가 지금 저하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것도 미국 자체도 잘 모른대요. 자기네 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지. 시간이 지나 경제학자는 어떻게 분석해낼지 궁금하다. 금융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달러가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일단 저는 좀 먼 화살이지만은 논리적인 긴 화살이지만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라는 변수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의 교류를 통제하고 그러면서 무역도 어느 정도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참 어렵네요. 저도 이런 거를 편집을 하면서 또 좀 배워보려는 욕심도 있는 거죠. 로키드 마틴 사장 한국에 조립 가르쳤는데 이젠 우리가 배워. 이정구 조선일보입니다. 미 로키드 마틴 울모 사장이 국내에서 그 연설을 했는데 스컹크 워크숍이라는 거에서 운영총괄 부사장을 맡아 생산 품질 공급망 시설 보안 등 모든 자원과 인프라를 책임지기도 했다는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K방산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다른 것과 차별화된 한국의 제조 엔지니어링 기술이 있다. 그리고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를 소개를 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C-130 수송기, 엄청 대형 수송기죠. 이 여기에서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가 부품을 조달한다고 합니다. 강소기업으로. 이러면은 또 이제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좀 분석을 해보고 싶어지죠. 3분기 실적이 빨리 나오면은 꼭 해보고 싶네요. 공동 개발한 K방산으로 미 수출에 다시 도전한다. 기술주도 한해서 새 접근법을 자기네들도 배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지만은 K방산과 록히드 마틴의 협업 변천사를 이력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MBK 김병주 고려인 인수 추진 이후 지배구조와 주주가치 안옥희 매거진 환경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기네가 고려인 인수 추진한 이유는 지배구조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재벌 총수들의 뭐라 그럴까요? 과도한 그 영향력 행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한국의 진짜 알부자, 세계 1위의 그 알부자라고 이 사람을 또 소개한 뉴스도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총수 일가의 과도한 영향력,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잘못된 거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과도한 영향력이라는 것을 도덕적 의미에서 또 비판하는 공격하는 용어로도 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최 씨가와 장 씨가의 경영권 분쟁이 본질인데 그 본질을 벗어나 과도한 영향력을 내세운 발언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갑니다. 주주가치에는 사실 총수 일가도 포함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 주주가치를 위해서 오히려 상속세율과 배당소득세 인하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마당이죠.
그래야 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난다. 그것도 어저께 한번 다뤘습니다. 자본시장은 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의 전환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어요. 일개인이지만은 즉 금융이 산업을 지배하겠다는 얘기다. 여기에 지배구조와 주주가치란 약점을 금융자본주의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죠. 또 글로벌 금융자본은 ESG까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ESG의 G가 지배구조죠. 그러니까 결국 글로벌 금융자본의 어떤 그 방법론을 MBK도 이렇게 그 활용을 하면서 이 시장 지배를 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2025 소나타 DH 김지환 조선비즈입니다. 요 소나타 2025년형이 이제 잘 팔릴 것 같다. 40주년 앞둔 소나타 얼굴 바꾸니 미판매량 급증 10월까지 54,000대 54,000대가 많이 팔린 건지 작년 연간 판매량은 넘었다. 10월 달까지의 현대차가 공개한 걸 보면은 국내에 7.5% 감소했고요. 해외에 0.3% 감소했고 학계에는 1.6% 판매 대량은 감소했습니다. 미국 판매량은 그런지 몰라도 10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해외 0.3% 감소했습니다. 어, 나머지는 밑에 것도 많이 그 판매량이 증가됐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홍복성 기사 같은 그런 거로 느껴지네요. 일본 새로운 주력 로켓인 H3 로켓이 탑재한 방위 위성 발사 성공. 크게 일본 뉴스에서도 보이진 않았어요. 마리 야마구치 AP에서 보도를 했는데 일본 남부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방위성 통신위성을 실은 새로운 주력 H3 로켓이 발사되었다. 교도 뉴스 경유 AP. 장관, 이거 하면은 이 자유대 입장에서 일본군이 지역 방위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는 2022년 안보 전략에 따라 군사력 증강을 가속하고 있는 과정의 하나다. 그래서 자기네들 그 지역만이 아니고 평화 유지 임무 및 또는 훈련을 위해서 해외에 배치된 부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통신 위성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략이 많이 이 군대에 대한 전략 전술이 통신 이것이 많이 강해질 거다 이런 뜻으로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엔가 보면은 실패를 거듭했던 미쓰비시 중공의 로켓 엔진 개발이 언제 성공했는지 그런 뉴스를 좀 본 적이 없거든요. 한국은 아직 자체 개발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정부가 곧 양도소득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주식을 처분하고 현금 비축량을 사상 최고치로 늘리고 있습니다. 마르코 키로즈, 구티 에레즈 두 사람이 포춘지에서 보도를 했어요.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 리스크 대체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저는 보이고 그래서 애플 주식을 대거 매각을 해가지고 현금 탄약을 확보해서 버퍼링이라고 생각을 표현을 해보면은 만약에 트럼프 재선될 경우도 대비하는 것 아닐까? 버크셔 해서웨이 현금 보유고는 3,250억 달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는 1억 달러라 그래도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1억이라 그러면
조금은 야 돈이 좀 1억 우리나라만 아파트도 뭐 10억 가까이 되니까 이제 한 10억 가까이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돈이겠지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현찰로는 만져본 적이 없죠. 근데 현금 보유고가 3,250억 달러라면은 도대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저로서는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대규모 주식 매각의 이유 중 하나는 버핏이 향후 몇 년 동안 자본이득세율이 인상되어 자본이득세율이라는 게 그 금융소득세 우리나라에서는 금투세 그거하고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 어쨌든 이게 인상이 돼가지고 미국의 GDP의 그 122%에 달했던 연방 적자를 갚아나가는데 쓸 것이라고 예측하는 모양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대통령은 그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기가 당선이 되면은 법인세율을 더 내리겠다. 15%까지인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분법으로 얘기하죠. 국민의힘은 법인세율을 내려서 국민의힘은 기업가 재벌 총수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고 민주당은 전체 국민의 어떤 말하자면 경제 평등 이런 거를 위해서 일한다는 대립구도로 만드는 거죠. 비슷한 이유도 될 것 같습니다. 자국 자민당과 국민민주당을 지칭합니다. 11일 당수회담 경제대책 준의 협의 돌입 지지통신 정치부인데 왜 이렇게 당수회담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요 밑에 얘기하면은 딱 될 것 같아요. 이번 국민민주가 요구하는 소득세 부담이 생기는 103만의 소득 공제율 이게 178만행으로 올려자 이거를 수용하기 위한 회담을 하는 건지 그래서 이번 결과를 그동안에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정이었는데 이번에 둘의 의석수를 합쳐도 46.2%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국민민주당을 끌어들이면은 6%를 집어넣으면은 52.3%로 과반수가 넘게 되니까 국민민주당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국민민주당은 우리는 연합은 안 해. 우리는 정책에 대해서만 그때그때 할 거야.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총리 선출은 과반수를 넘겨야 되니까 선출할 때 지원을 표를 던지려면은 민주당의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본의 상황을 말해주는 그런 뉴스 같습니다. 계속해서 입헌민주당은 아니지만 유신회하고 10일대 당수회담을 하고 우리는 영수회담 이렇게 보통 얘기를 당수회담 이렇게 좀 얘기하고 10일에는 입헌민주당하고도 얘기는 하긴 하네요. 여기 밑에 나머지 것들은 다 생략했습니다. 한 3석, 공산당 3석, 그 다음에 뭐 또 이름도 없는데도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입헌민주당하고도 협상을 해야 되겠죠. 튀르키예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11월 5일 피터 자이안 뉴스레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탈세계화의 렌즈를 통해서 이거를 분석을 해보겠대요. 미국의 계획과 세계화가 쇠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매우 귀중한 파트너를 잃을 수 있다. 미국을.
미국은 식량과 에너지, 안보 및 군사 분야에서 이스라엘을 중요한 자원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면 꽤 큰 신발을 채울 수 있었다. 이스라엘이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단점은 에너지 식량 보호이다. 다행히도 실행 가능한 옵션이 몇 가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이미 협력하기 시작했으며 아브라함 협정으로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파트너십을 체결하기 위해 설득력 있는 튀르키예가 팀의 강력한 합류자가 될 것이다. 튀르키예는 군사력과 경제력 덕분에 앞으로 지역의 리더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다음 이집트를 출전시켜 로스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중동의 어떤 이스라엘 미래를 위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지만 이스라엘과 튀르키예의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암울해 보일 수 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다른 아랍 국가들보다도 튀르키예, 투르크하고의 관계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나중에 좌우할 것이다. 이런 예언적인 그런 분석을 해내네요. 세상을 피터 자이안 지정학자인데 기후변화, 탈세계와 인구 감소 이런 측면에서 다 영향을 받을 거다 하면서 이번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탈세계화의 렌즈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전개를 했네요. 그 전날 이스라엘 이란을 다시 공격하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얘기를 했고 어쨌든 이번 공격에서 더 중요한 점은 러시아산 S-300 및 유사한 중국 기종의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이스라엘 항공기가 보여줬죠. 여기에 이란 방공망이 의미 있는 저항이 없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선거 후 미국 외교 정책은 문제는 누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든 미국 외교 정책의 어떤 측면이 우리와 함께 유지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설득력이 없다. 약간 중국 죽이기는 계속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설득력이 없다는 게 좀 내막이 깔린 얘기인데 결국 이것도 세계 패권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한 말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 확신하며 제가 모두를 화나게 한 저는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그 소신대로 그 신념을 얘기할 거니까 어쨌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은 미국이 세계 패권을 지키긴 하겠지만은 뭐 미국이 고립주의로 나가도 자기네들은 미국 스스로 다 그 내부에서 그 생산되는 모든 걸 가지고 미국 국민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분석이. 무역에 의존 안 해도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그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이긴 하지만은 영향력은 어떤 형태로든 그 간접적인 영향력까지 직접적인 건 아니다. 어떻게 얘기하려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그런 쪽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대답이 설득력은 없을 거다. 뭐 그러나 자기 신념대로 자기는 얘기한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하 3분기 영업 잠정 실적입니다. 그냥 화면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빨간 글씨는 실적이 내려간 기업을 말합니다. 도전비전, SK케미칼, 롯데칠성음료, SKC 요거 빨간 글씨는 못했네요. 롯데칠성음료 마이너스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한화
매출은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이 증가했네요. 카카오페이 6.6% 영업이익 증가했습니다. 한샘 작년에 적자였는데 385.4% 전환이익이 발생됐어요. 이런 기업이 이제 저는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흑자로 돌아섰지? 아마 제 생각에는 직원 삭감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 원자재 납품하는 업체, 어, 외주를 이제 많이 하고, 후려치기 같은 거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대 홈쇼핑 이익이 많이 늘었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